김지연은 43세 나이에 다시 사랑을 믿기로 했습니다. 첫 결혼의 실패 이후 홀로 지낸 시간이 길었지만 박민석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그는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진지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그는 항상 계획적이었고 약속을 지켰으며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모습에서 믿음직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에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초등학생 남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양육비는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새로운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지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간단히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지연은 인테리어 소품을 하나하나 고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민석도 처음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자 지연은 남편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하고 빨래는 저렇게 개야 하며 냉장고 정리는 이런 순서로 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통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연이 평소와 다르게 설거지를 했다가 민석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물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지연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결과는 같잖아요. 그 순간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여러 번 사과했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민석은 할 말 없어요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남자의 이성적인 모습 뒤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침묵으로 상대를 벌하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결혼 1년차 봄 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2의 나이였지만 의사는 건강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민석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야겠네요. 그의 반응은 기쁨보다는 책임감에 가까워 보였지만 지연은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임신 12주차 지연은 집에서 가벼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화장실에 갔을 때 피를 보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산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지킬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지연은 텅 빈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은 병원 복도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민석은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의 위로는 형식적으로 들렸지만 지연은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 민석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려고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요? 전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동안 못 봤거든요. 부모님도 보고 싶어 하시고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잃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봄가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이면 돌아올 거예요. 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지연은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몸은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3주가 지나서야 민석은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짐가방을 끌고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안부 전하래요. 지연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이를 잃었는데 당신은 다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거예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애들도 내 자식이에요.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요? 위로 한마디 없이 떠난 당신을 이해하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입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또다시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달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침묵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민석은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을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엔 며칠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주로 늘어났고 최악의 경우엔 석 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사과하고 대화를 청했지만 민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인정해요. 그가 가끔 내뱉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명절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지연은 시댁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도 데리고 가려고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전처 자녀들을요?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에요. 당신 허락이 필요한가요? 설날 아침 시댁에 도착한 지연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아이들이 나타나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매는 낯선 환경에 불편해하며 아버지 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작은 남자아이가 음식을 쏟았습니다. 지연이 휴지를 집으려는 순간 민석이 먼저 일어나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상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따뜻함을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미리 상의해주면 좋겠어요. 시댁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도요. 민석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연이 반박하려 하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대화가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분을 맞추려 애썼고 갈등을 피하려 자신의 생각을 숨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석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어긋나면 지연을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되든 석 달이 되든 상관없이요. 어느 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웃지 않게 되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열과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골반염이 심해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안내했고
지연은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골반염이래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1달 전부터 또다시 침묵 중이었으니까요. 항생제가 링거를 타고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자신을 치료하고 있으니까요. 옆 침대의 환자는 가족들이 문병을 와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커튼을 쳐서 그 모습을 가렸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의료기기의 경보음이 가끔 울렸습니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자신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혼자가 두려워서 서둘러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왔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지연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약을 먹고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날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퇴원해요? 지연은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걱정이나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적인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레쯤요. 민석의 답장은 알겠어요였습니다. 퇴원날 지연은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병원에서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혼자인 것과 정말 혼자인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연은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석은 먼저 출근했고 지연은 홀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석은 늦게 들어왔고 간단히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그녀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민석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빠요.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요. 민석이 마지못해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뭔데요?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린 3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당신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민석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요?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 당신은 다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하나요? 민석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내 자식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게 잘못인가요? 당신은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지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제 입장이요? 저는 3년 동안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당신 기분이 나쁠까봐,
제 생각을 숨기고 제 감정을 억누르고 제 존재를 지워가며 살았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나요? 당신이 스스로 예민하게 구는 거죠. 지연은 그 말에 무너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존중받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게 과한 욕심이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몇 달씩 말을 안 해요. 그 침묵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아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매일 무너졌어요. 제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요. 민석이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해요. 내 말을 인정하고 내 방식을 존중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헤어지는 게 나아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민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변하는 건 당신이어야 해요. 내가 왜 변해야 하죠?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하며 관계보다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답이 나온 것 같네요. 며칠 후 지연은 작은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민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대했던 재혼, 잃어버린 아이, 반복된 침묵, 외로웠던 병원 침대.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결혼.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은 정말 끝난 걸까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침묵이 아닌 목소리를, 외로움이 아닌 평화를, 상처가 아닌 치유를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